그 이후에 등장한 부분이 누구냐? 바로 이제 YS죠. 김영삼 대통령인데 김영삼 대통령 조금 불쌍해요. 욕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 IMF 때문일 겁니다. IMF가 너무 컸기 때문에 아니 그냥 나라가 그 사태를 맞도록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삼당 합당했잖아요.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경남의 민주 세력을 딱 갖다 어디다 바친 거예요. 자기 대통령 되려고. 저쪽 보수주의자한테 갖다 바쳐버린 거고. 그게 회복이 안 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남이 딱 고립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것 깨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비난을 많이 받는데 이분도 업적이 있습니다. 큰 업적을 세웠어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 역사 바로 세우기 기억나시죠? 그 이전에 우리 역사관이라는 게 자유민주주의 역사관이 아니라 이 국가주의적 역사관이었어요. 박정희 씨. 그래서 국정교과서로 배웠단 말이죠. 유신과 더불어서 국정교과서가 들어온 거예요. 유신체제 교과서가 바로 국정교과서예요. 그런데 그걸 역사 바로 세기를 해가지고 그런 식의 뭐랄까 국가주의적 역사관에서 우리 국민들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공적 역사관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제대로. 그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하나회 해체예요. 하나회라는 게 군인들의 사조직이거든요. 비밀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하고 뭡니까? 노태우 씨도 거기 회원이었거든요. 멤버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사실상의 권력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군대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뭐에 움직였습니까? 군대가 움직였잖아요. 이걸 잡게 되면 군대를 움직여서 어딜 잡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잡는 거죠. 이걸 그냥 확 해체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쿠데타가 불가능해진 거예요. 군사 쿠데타가. 그러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비가역적이라 하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과정으로 만든 거. 그건 정말 위대한 업적입니다. 시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세 번째는 뭐냐? 금융실명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잡아내는 겁니다. 정치가 투명해지고 경제가 투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금융실명제 덕분에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세금 문제라든지 납세 문제라든지 투명해질 수 있었던 거. 우리가 나름대로 선진국으로 가는데 꼭 필요한 개혁들을 김영삼 대통령이 했는데 너무 저평가받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굉장히 많은 업적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큰 건 IMF 체제를 극복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불행한 체제였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체제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IMF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분의 경제 철학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게 있었고 진짜 위대한 건 남북 정상회담. 남북 간의 긴장 완화한 거 있잖아요. 우리 냉전적 이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근데 그걸 해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냈냐면 이분이 평생 동안 무슨 소리 들었습니까? 그놈의 빨갱이 소리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비난을 받아오면서 끝까지 자기 원칙을 갖다 관철시켜서 해내잖아요. 이건 정말 위대한 업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이어받은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업적은 바로 뭐였냐면 이분은 사실은 자타가 공인하는 인터넷 대통령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인터넷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최초의 인물이에요. 그분이. 텔레비전으로 당선된 최초의 인물이 케네디였잖아요. 인터넷 덕분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최초의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분은 인터넷 덕분에 바로 뭐가 된 겁니까? 민주당의 후보가 될 수 있었고 인터넷 덕분에 노성화 활동이죠. 그것 덕분에 뭐가 될 수 있었던 거야? 대통령도 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 지원 시스템이라서 청와대 결제 시스템은 서류가 아니라 다 전자로 자기가 프로그래밍을 하셨어요. 그거를. 그게 막 수출도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김대중 정권과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산업화사에서 어디로 나온 거야? 정보화사를 확실하게 이전했고, 근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옛날에는 외국에서 보던 걸 몇 년 후에 한국에서 봤잖아요.
반대 현상이 벌어져요. 한국에서 본 거 몇 년 후에 어디서 봐요? 외국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한국이 어떤 점에서 앞서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였느냐? 사람들이 이제 민주주의 욕구는 다 된 거예요. 법적 형식적 민주주의 됐죠? 네트워크도 이제 수평적으로 다 변했죠? 근데 여러분들 배가 부르잖아요. 더 이상 밥 먹고 싶어요? 아니죠. 이미 충족된 욕망이 아닌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뭘 느꼈느냐? 배가 고파진 걸 느낀 거예요. 경제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 IMF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사회보장제도가 없잖아요. 대신 있었던 게 뭐였냐? 사회보장제도 대신에 있었던 게 두 가지 약속입니다. 평생 고용의 약속. 그다음 호봉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절로 봉급으로 올라간다. 안정적으로 삶을 기획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애들도 크잖아요. 돈 더 들잖아요. 그다음에 이거 그냥 웬만한 일 없으면 내가 다니는 직장 끝까지 다닐 수 있었거든요. 근데 IMF가 딱 되면서 바로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을 거치면서 그 약속이 깨져버린 겁니다. 하지만 사회복지는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해고해, 이태백, 사오정, 그때가 그 얘기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옛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완전 고용 상태였잖아요. 우리가 막 10% 성장하고 이럴 때.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하는 거야. 아, 민주주의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근데 차라리 말이니까 전두환 때 그때 막 9%, 10% 성장했잖아요. 삼조 호황으로. 그때가 더 나았던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치고 나온 게 바로 이명박 정권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내선 공약 생각나세요? 747 정책. 경제 성장률 7%. 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 강국.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제 규모에서 7% 성장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왜?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나라 수준이 예컨대 베트남이나 필리핀 그렇게 가야지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왜 공약을 왜 했느냐?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래로 가야 되는데 과거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분이 한 게 뭐냐? 정보화 사회로 갔던 한국 사회를 거꾸로 오니까 산업 사회로 돌려버린 겁니다. 처음에 참 잘할 줄 알았어요. 왜? 실용 정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잘한 게 있거든요. 뭐였느냐? 버스 중앙차선 있잖아요. 버스 중앙차선 서울 시내 참 잘 만들었잖아요. 그건 원래 좌파적 정책이거든요. 근데 우파인데도 받아들이네. 실용적이네. 그래서 기대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괜찮겠다. 아니 뭐 좌우니 뭐 색깔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흑명은 어떻고 백명은 어떠냐 쓰면 되는 거지. 이런 실용적인 자세로 가면 되겠다라고 기대도 했는데 웬걸 딱 하니까 사고방식이 옛날에 신화의 인물이잖아요. 경제 신화의 인물인데 이분이 신화를 쌓을 때가 옛날이었던 거예요. 그 옛날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가 보세요. 이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1차 산업이에요. 자원외교. 돈 엄청 갖다 버렸죠, 그거? 두 번째가 뭡니까? 4대강 사업입니다. 운합하려다 못하고서 4대강 판 거예요. 온갖 콘크리트를 바르고 그래.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난리 났죠, 지금. 왜 그랬느냐? 옛날엔 정말로 이렇게 사회 간접자본에 투자하잖아요. 그럼 돌아와요. 우리가 개발도상국일 때는. 경부고속도로 깔잖아요. 경제 효과로 돌아와요. 근데 사실 우리 다 깔렸거든. KTX부터 공항은 너무 지어서 남아 돌잖아. 다 깔았는데 거기다 뭘 더 하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옛날 같으면 하게 되면 사람들이 와서 고용이라도 창출되는데 가보세요. 누가 일합니까?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포크레인을 팔잖아. 그 많은 돈이 다 어디 가냐? 건설사 배만 채운 거 날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의 경제 관념 자체를 갖다가 산업사회로 돌려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막 기업들 다 퍼졌잖아요. 그러면 낙수효과라 그랬어요. 떡고물이 떨어진대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떡을 먹어도 이렇게 고물 하나 흘리지 않고 깨끗하게 먹는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하나도 안 떨어지는 겁니다. 경제 성장했습니까? 오히려 그 전 정권보다 경제 성장률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뭐라 그랬냐? 권력은 어디로 넘어갔다 그랬어요?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무력감을 말한 겁니다. 그게 형식적인 법적인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이제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가고 그 핵심적인 게 바로 경제 민주화라는 겁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다음에 또 한편은 뭡니까?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다른 한편은 뭐가 있죠? 뭐 남성과 여성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 차별들이 있거든요. 이 차별을 해소를 해야지 이제 경제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 차별을 해소 없이 우리나라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OECD도 뭐라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여성들 대학 교육까지 시켜놓고 지금 취업률 낮잖아요. 극복해야 될 것들은 많이 이제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감정 같은 거 있어요. 옛날에 농경사회 그거잖아요. 도시 사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그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이죠.
근데 시골 사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아, 우리 동네에야, 우리 마을에야. 이거 다르죠. 이게 농경사회가 흔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약화되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지역 대립이 아니라 세대 대립으로 나타날 거예요. 젊은 세대하고 나이 든 세대.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은 어차피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왜? 다 인터넷으로 소통해가지고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건 저절로 저는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우리가 이제 뭐랄까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완성,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모범이 되는 나라들이 있죠. 하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유럽이라는 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라는 나라도 있죠. 물론 외국을 따라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고할 수는 있잖아요. 어느 체제를 선호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건 바로 뭐냐. 우리 재헌헌법 정신이 있잖아요. 삼인주의적인 정신. 사회국가 있죠. 자본주의자 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도 정의라는 것, 분배 정의라는 것들 확고하게 만드는 국가가 그 다음에 아주 정말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저는 선호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정치도 사실 우리보다 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오바마 케어 막 문제가 되잖아요. 그거 지금 또 트럼프가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하고 있는 그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 의료보험이 없는 거예요. 황당하죠. 거긴 리버럴하기 때문에. 자, 이런 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회들을 놓고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까? 그다음에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적 경험과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과 욕망에 그 적합한 어떤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인가? 그런 사회를 만드는 정치가 좋은 정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에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제는 맨날 빨갱이니 뭐니 이런 이념 싸움이 아니라 정말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해야 돼요. 어느 게 더 정의롭고 더 효율적인 사회인가? 인간의 삶을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정의롭고 그러면서 더 효율적이며 또 평화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 그걸 놓고 다양한 생각들을 주고받으면서 거기서 어떤 사회적 합의를 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그걸 갖다가 뭐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건 사회적 합의는 끝까지 끌고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국에 사는 헬조선인 한국에 살면서도 제가 이 사회에 희망을 놓지 못하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그 헬조선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지 나가고 싶어 하는 그 방향입니다. 감사합니다.